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야, 아줌마. 지금 어디다 대고 손가락질이야? 눈 안 깔아? 싸늘하고 오만한 목소리가 서울 종로구 익선동의 좁은 골목길에 울려 퍼졌다. 한여름의 후텁지근한 공기를 가르며 날아온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매캐한 연기가 시야를 흐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비명과 찢어질 듯한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때리는 지옥 같은 현장. 그 한가운데 소방관 이하늘은 자신을 막아선 검은 세단과 그 앞에 선 사내를 응시했다. 방화복과 헬멧에 가려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숨길 수 없었다. 한때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임대 백호부대의 전설적인 스나이퍼로 불렸던 시절의 그 눈빛. 감정이라곤 한 톨도 섞이지 않은 채 오직 목표를 꿰뚫어보는 차갑고 깊은 심연 같은 눈이었다. 긴급 상황입니다. 차 빼주십시오. 하늘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쇠를 긁는 듯한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1분 1초가 사람의 목숨을 가르는 골든타임. 그녀의 등 뒤에서는 육중한 펌프차가 성난 짐승처럼 으르렁대며 멈춰 서 있었다. 익선동 특유의 미로 같은 골목은 불법 주차된 고급 외제차 2대에 의해 완전히 막혀 있었다. 한 대만이라도 비켜준다면 소방차는 아슬아슬하게 진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목걸이를 번쩍이며 하늘을 비웃듯 내려다보는 사내, 황철민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이 일대를 주무르는 신흥 조직 흑룡파의 행동대장이었다. 긴급? 야, 이게 다 얼마짜리 차인 줄 알아? 흠집이라도 나면 내년 월급 다 털어넣어도 안 돼. 어디서 계집이 소방관 옷 입고 와서 겁도 없이. 비키는 건 우리가 아니라 너희야. 다른 길로 돌아가. 황철민의 조롱 섞인 말투에 뒤에 있던 조직원들 몇몇이 낄낄거리며 담배 연기를 뿜어냈다. 그들의 눈에는 타들어가는 건물도 그 안에 갇혀 있을지 모를 사람들의 고통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자신들의 권위와 자존심만이 중요할 뿐이었다. 하늘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무전기를 고쳐 잡았다. 지휘팀, 여기 이하늘. 현장 진입로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완전 폐쇄. 차량 이동 요구했으나 불응. 강제 집행 승인 요청한다. 이하늘 소방교. 강제 집행은 절차가 복잡해. 최대한 설득해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팀장 박진수의 다급한 목소리. 그는 하늘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 그녀가 평범한 소방관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분노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하지만 지금 하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의 창문으로 향했다. 희미하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환청일까? 아니, 환청이어서는 안 됐다. 그 순간 하늘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군 시절 부당한 명령에 불복하고 전우를 구하다 강제 전역을 당해야 했던 그날의 기억.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분노가 활화산처럼 들끓어 올랐다. 설득할 시간 없습니다. 무전기를 끄는 하늘의 동작은 간결했다. 그녀는 천천히 황철민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육중한 방화복이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던 황철민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저 여자 눈빛이 이상했다. 방금 전까지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적진에 침투하는 특수요원처럼 살기마저 느껴졌다. 뭐야? 더 다가오지 마. 손대면 공무집행방해에 폭행까지 추가되는 거야, 알아? 황철민이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하늘은 그의 턱 밑까지 다가서서야 걸음을 멈췄다. 헬멧 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첫째, 공무집행방해는 이미 성립됐다.
소방기본법 제50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지막이 읊조리는 목소리에 황철민의 어깨가 움찔했다. 둘째, 폭행? 걱정 마라. 내 놈들 같은 쓰레기들한테는 손 뗄 가치도 없으니까. 이 미친년이. 황철민이 욕설과 함께 주먹을 치켜드는 순간이었다. 하늘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번개처럼 뻗어나간 그녀의 손이 황철민의 손목을 낚아챘다. 우두둑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이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였다. 으악! 황철민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주변에 있던 조직원들이 당황하여 달려들려던 찰나 하늘은 꺾은 손목을 놓지 않은 채 그의 몸을 방패 삼아 소리쳤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3초 안에 차 안 빼면 이 차 엿가락처럼 휘게 될 거다. 그녀의 다른 쪽 손에는 어느새 소방차에 비치된 육중한 헬리건 투렐리건 툴이 들려 있었다. 도끼와 쇠질의 때가 결합된 형태의 무엇이든 부수고 뜯어낼 수 있는 파괴의 도구였다. 하나. 하늘의 카운트다운은 지체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람을 구하는 소방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작전 목표를 눈앞에 둔 707의 백호 그 자체였다. 둘. 조직원들은 얼어붙었다. 저 여자는 진심이다. 말로만 위협하는 게 아니었다. 셋. 대답은 없었다. 하늘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황철민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헬리건 툴을 머리 위로 번쩍 쳐들었다. 그리고는 눈앞에 검은 세단 운전석 유리창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내리찍었다. 쾅! 강화유리가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박살나는 굉음이 골목을 뒤흔들었다.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확히 창문이 깨지면서 파편이 가장 적게 튈 만한 지점을 가격했다. 곧바로 깨진 창문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열어젖혔다. 기어를 중립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푸는 데는 채 5초도 걸리지 않았다. 밀어. 그녀의 외침에 정신을 차린 동료 소방관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차를 밀기 시작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고급 세단은 어른들의 힘 앞에 무기력하게 밀려나며 겨우 소방차가 지나갈 틈을 만들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넋이 나간 조직원들과 고통에 찬 신음을 흘리는 황철민을 뒤로 한 채 하늘은 다시 소방차에 올라탔다. 진입로 확보. 전 대원 현장 진입. 펌프차가 굉음을 내며 마침내 화마가 삼키고 있는 건물 앞으로 다가섰다. 하늘은 방수모를 고쳤으며 타오르는 건물을 노려보았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깡패들과의 싸움은 그저 전초전에 불과했다. 그녀의 진짜 적은 저 무자비한 불길과 시간, 그리고 그 안에 갇힌 생명이었다. 내가 간다. 조금만 버텨. 나직한 다짐과 함께 그녀는 한 마리의 백호처럼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불길은 살아있는 짐승처럼 맹렬하게 타올랐다. 뜨거운 열기가 방화복을 뚫고 피부를 태울 듯이 엄습했다. 시커먼 유독가스는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불길한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이 하늘은 한 손에 소방 호스를 다른 한 손에는 탐조등을 든 채 조심스럽게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생존자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목청껏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목재가 타들어가며 내는 타닥거리는 소리뿐이었다. 무전기에서는 동료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2층 수색조 중앙 계단 완전 붕괴. 진입 불가. 옥상으로 통하는 비상구 열 변형으로 개방 불가. 다른 통로를 찾아라. 상황은 최악이었다. 하늘은 1층 복도를 따라 수색을 시작했다. 불길이 가장 거센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101호는 이미 접근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던 위층이었다.
하지만 중앙 계단이 무너졌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낡은 가스배관이 들어왔다. 성인 남성이 매달리기에는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하늘은 망설이지 않았다. 동료에게 호스를 넘긴 그녀는 창문을 깨고 바깥으로 몸을 내밀었다. 이 소방교, 위험해. 동료의 외침을 뒤로하고 그녀는 뜨겁게 달아오른 가스배관을 맨손으로 잡았다. 방화 장갑이 녹아내리며 찌릿한 고통이 전해졌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한 뼘 한 뼘 아슬아슬하게 벽을 타는 그녀의 모습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고개에 가까웠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쳤다. 어둠이 짙게 깔린 적진의 산악지대. 비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이 하늘은 가파른 절벽을 오르고 있었다. 등에는 저격총 AW-50이 묵직하게 매달려 있었고 아래에서는 부상당한 동료 김중사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하늘 하사. 나를 두고 먼저 가라. 나는 틀렸어. 입 닥쳐 김중사. 죽고 싶으면 나중에 혼자 곱게 죽어. 내 작전 망치지 말고. 차가운 대꾸였지만 그녀는 김중사를 업은 로프를 놓지 않았다. 원래 계획은 적의 통신시설을 폭파하고 신속하게 퇴각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매복에 걸려 팀원 둘을 잃고 김중사는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 퇴로마저 차단된 상황. 유일한 탈출구는 지도에도 없는 이 수직 절벽뿐이었다. 상부에서는 임무 실패. 대원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으니 가능한 자원만이라도 즉시 귀환하라는 비정한 명령이 내려왔다. 부상병을 버리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하늘은 그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단 한 명도 두고 가지 않는다. 그녀는 무전기를 꺼버렸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등반 실력은 부대 내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손끝과 발끝의 미세한 감각만으로 바위의 균열을 찾아내고 한 마리의 사냥처럼 거침없이 나아갔다. 그녀가 먼저 안전 로프를 확보해야만 남은 동료와 부상병이 따라올 수 있었다. 몇 시간을 올랐을까? 팔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고 손톱 밑은 피로 얼룩졌다. 바로 그때 절벽 위에서 적의 탐조등 불빛이 쏟아져 내렸다. 발각됐다. 아래에서 외치는 동료의 목소리. 동시에 총알이 비처럼 쏟아지며 바위를 때렸다. 하늘은 재빨리 바위 틈으로 몸을 숨겼다. 이대로는 전멸이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내가 시선을 끈다. 그 틈에 김중사 끌어올려. 안 돼. 자살행위야. 하늘은 대답 대신 등을 돌려 절벽의 더 가파른 사면으로 몸을 날렸다. 적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기 위한 미끼 역할이었다. 총알이 뺨을 스치고 파편이 방탄모를 때렸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스나이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이었다. 그녀는 총알을 피해 움직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적의 위치와 수를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다. 저격수 2, 기관총 사수 1. 탐조등을 기준으로 3시 방향 바위 뒤. 마침내 작은 안반 위에 몸을 고정한 그녀는 등에서 저격총을 꺼내 들었다. 조준경을 들여다볼 시간조차 없었다. 오직 감각에 의존한 신기에 가까운 사격이었다. 탕 마이너스. 첫 번째 총성이 울리고 탐조등이 깨져나가며 일대가 암흑에 휩싸였다. 탕 마이너스. 연이은 두 발의 총성에 적 저격수들의 비명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남은 기관총 사수가 당황하여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하는 사이 동료들은 무사히 김중사를 절벽 위로 끌어올렸다. 그녀의 신들린 사격이 팀원 모두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그녀는 백호라는 별명을 얻으며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지만
동시에 명령불복종이라는 족쇄를 차게 되었다. 결국 그녀는 군복을 벗어야 했다. 그녀의 선택을 이해했던 당시 대대장만이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하늘, 너는 틀리지 않았다. 군이라는 조직이 너를 담기엔 너무 작았을 뿐이다. 어디에 있든 사람을 구하는 너의 사명은 변치 않을 거다. 이 소방교, 정신 차려. 동료의 절박한 외침에 하늘은 현실로 돌아왔다. 어느새 그녀는 2층 창문 앞에 도달해 있었다. 뜨거운 배관을 잡았던 손바닥은 화상으로 엉망이었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그녀는 창문을 부수고 안으로 몸을 굴렸다. 2층 내부는 1층보다 연기가 더욱 자욱했다. 하늘은 허리를 숙여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안쪽으로 향했다. 희미하게 들려오던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거기 누구 있습니까? 저 여기 있어요. 복도 끝 굳게 닫힌 방문 앞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문은 이미 열기로 뒤틀려 꿈쩍도 하지 않았다. 뒤로 물러나세요. 문 부술 겁니다. 하늘은 다시 헬리건 2를 잡으려 했지만 등반을 위해 아래에 두고 온 상태였다. 그녀는 주저없이 어깨로 문을 향해 돌진했다. 707에서 익힌 특수 격파술이었다. 온몸의 체중을 한 점에 실어 폭발적인 힘을 내는 기술.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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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의 충격에 뒤틀린 문이 경첩 일부가 뜯겨나가며 겨우 틈을 보였다. 하늘은 그 틈으로 몸을 억지로 비집고 들어갔다. 방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가구들은 불에 타고 있었고 연기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어린 여자아이를 품에 안은 채 쓰러져 있는 할머니가 보였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고 할머니는 이미 연기에 질식해 의식이 희미해 보였다. 괜찮아, 아가야. 아저씨가 아니, 언니가 왔어. 이제 괜찮아. 하늘은 급히 자신의 보조 호흡기를 벗어 아이의 입에 물려주었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등에 업고 아이를 가슴에 안았다. 성인 여성과 아이 2사람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녀는 비틀거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굳건하게 땅에 발을 디뎠다. 꽉 잡아. 조금 흔들릴 거야. 이제 남은 길은 다시 창밖으로 나가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들어올 때와는 상황이 달랐다. 2사람을 데리고 다시 가스 배관을 타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때 무전기에서 박진수 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하늘, 응답하라. 3층에서 옥상으로 통하는 다른 비상 통로를 발견했다. 옥상으로 이동할 수 있겠나? 옥상.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 역시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하늘의 시선이 방 한 구석, 아직 불이 붙지 않은 낡은 장롱으로 향했다. 팀장님 203호입니다. 창밖으로 장롱을 던지겠습니다. 그걸 발판 삼아 3층 창문으로 진입하겠습니다. 미쳤어. 그게 가능할 것 같아? 가능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사치였다. 하늘은 할머니를 업고 아이를 안은 채 남아있는 모든 힘을 끌어모아 장롱을 창가로 밀었다. 그리고는 창틀에 걸친 장롱을 발로 차 아래로 떨어뜨렸다. 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장롱은 1층과 2층 사이에 기적처럼 비스듬히 걸쳤다. 완벽한 다리가 되지는 못했지만 발을 딛고 도약할 수는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다. 하늘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등에는 할머니가, 가슴에는 아이가 매달려 있었다. 3사람의 목숨이 그녀의 다음 한 걸음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창틀을 박차고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과거 적진의 절벽을 타던 백호의 기억과 현재, 사람을 구해야 하는 소방관의 사명이 하나의 몸짓으로 포개지는 순간이었다. 허공에 몸을 띄운 찰나의 순간, 시간은 엿가락처럼 길게 늘어졌다. 아래를 내려다볼 여유 따윈 없었다.
오직 목표는 단 하나, 위태롭게 걸쳐진 장롱의 윗부분을 정확히 밟고 3층 창문으로 도약하는 것이었다. 이 하늘의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할머니와 아이의 무게가 중력이 되어 그녀를 아래로 끌어당겼다. 쿵! 예상보다 훨씬 큰 충격과 함께 소방화가 장롱의 미끄러운 표면을 밟았다. 순간 균형을 잃고 몸이 휘청거렸지만 하늘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자세를 바로잡았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장롱을 박차고 다시 한번 도약했다. 깨진 3층 창문 안으로 세 사람이 눈덩이처럼 굴러떨어졌다. 콜록콜록.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기침 소리. 하늘은 급히 아이와 할머니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의식은 있었다. 특히 보조호흡기 덕분에 아이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거의 다 왔어요. 하늘은 그들을 안심시키며 3층 복도를 가로질렀다. 박진수 팀장이 말한 비상통로는 복도 끝에 있었다. 철제로 된 낡은 비상계단이 옥상으로 이어져 있었다. 이미 동료들이 아래에서 뿜어대는 물줄기 덕분에 3층의 불길은 아까보다 기세가 한풀 꺾인 상태였다. 마침내 옥상으로 통하는 문을 열자 시원한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밀려 들어왔다. 아래에서는 수십 명의 소방관과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멀리서 경찰차의 경광등이 번쩍였다. 하늘은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두 사람을 옥상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곧이어 고가 사다리차가 옥상 난간에 접근했고 동료 대원들이 올라와 할머니와 아이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하늘은 탈진한 몸을 옥상 바닥에 그대로 던졌다. 헬멧을 벗자 땀과 검댕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 드러났다. 길게 묶었던 머리카락이 풀어 헤쳐져 젖은 채로 뺨에 달라붙었다. 이하늘 소방교, 괜찮아? 박진수 팀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네,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손은 이게 다 뭐야? 완전 난리가 났잖아. 박 팀장은 그녀의 녹아내린 장갑과 그 밑으로 드러난 붉은 화상 자국을 보며 혀를 찼다. 하지만 하늘은 아랑곳하지 않고 물었다. 구조된 분들은 괜찮으십니까? 응. 병원으로 바로 이송했어. 할머니는 연기를 많이 마셨지만 생명엔 지장 없고 아이는 거의 다친 곳도 없대. 내가 보조호흡기를 씌워준 덕분이야. 그 말을 듣고서야 하늘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싸운 결과가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어떤 진통제보다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아까 그 깡패놈들 말이다. 박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내가 사람 구하러 들어간 사이에 경찰이 와서 싹 다 연행해 갔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소방활동방해, 폭행까지. 아마 이번엔 콩밥 좀 먹게 될 거다. 아주 고소하다는 표정들이더라. 그렇습니까? 하늘은 무심하게 대답하며 타버린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은 복잡했다. 사람을 구했다는 안도감, 무모한 행동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시 한번 마주한 것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변한 게 없구나. 군대에서나 이곳에서나. 그녀는 여전히 규칙보다는 사람의 목숨을 우선시했고 그 때문에 자신과 주변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그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다. 며칠 후 하늘은 경미한 화상 치료를 받으며 잠시 병가 중이었다. 그때 병실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며칠 전 그녀가 구했던 아이의 엄마였다. 아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겁먹은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저 소방관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엄마는 말끝을 흐리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하늘의 손을 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제 딸 아이의 생명의 은인이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정말 감사합니다. 소방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늘은 쑥스러운 듯 손을 빼려 했지만 아이 엄마는 놓아주지 않았다. 그때 엄마 뒤에 숨어 있던 아이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다. 아이는 작은 손에 들고 있던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하늘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아이가 직접 그린 그림이었다. 서툰 솜씨였지만 그림 속에는 불타는 집에서 자신과 할머니를 업고 나오는 소방관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소방관의 얼굴은 하늘을 닮아 있었고 머리 위에는 반짝이는 날개가 달려 있었다. 언니 고맙습니다.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하늘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듯 했다. 군대에서 강제 전역당한 후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끊임없이 후회하고 자책했다. 사람을 구하고도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은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작은 아이의 순수한 감사 한마디와 서툰 그림 한 장이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었다. 내가 틀리지 않았어. 그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앞으로도 씩씩하게 커야 해. 그리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우리 소방관 아저씨, 언니들을 불러. 약속. 네. 약속.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손가락을 걸었다. 그 작은 손가락의 온기가 하늘의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졌다. 그날 이후 하늘에게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여전히 그녀는 현장에서 누구보다 용감하고 과감했지만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군복이든 방화복이든 그녀의 사명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명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 있기에 자신의 존재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익선동의 화재는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남겼다.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좁은 골목길의 소방시설이 대대적으로 개선되었다. 황철민과 흑룡파 조직원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잿더미가 된 그곳에는 한 명의 소방관과 한 아이의 작은 약속이 새로운 씨앗처럼 뿌려졌다. 생명의 가치는 그 어떤 법이나 규칙보다 위에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곤경에 처한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평범한 우리 안에 있다는 교훈을 남긴 채. 이 하늘은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었다. 도시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이름 없는 백호로서 말이다. 익선동 화재 사건은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켰다. 목숨을 걸고 아이와 노인을 구해낸 소방관의 영웅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 주차로 길을 막아선 조직 폭력배들을 응징한 통쾌한 일화는 언론과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이 하늘은 하루아침에 익선동의 백호, 걸크러쉬 소방관 같은 별명을 얻으며 유명 인사가 되었다. 소방서에는 그녀를 격려하는 시민들의 전화와 편지가 빗발쳤고 아이들이 보낸 감사 편지가 게시판을 가득 메웠다. 박진수 팀장을 비롯한 동료들은 제1처럼 기뻐하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이하늘 소방교 아주 스타가 다 됐어. 이러다 소방청 홍보 모델로 발탁되는 거 아니야? 농담을 던지는 동료의 말에 하늘은 그저 멋쩍게 웃어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런 관심이 영 불편했다. 자신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규정을 어겼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길한 예감이 따리를 틀고 있었다. 영웅담의 이면에는 반드시 책임 소재를 묻는 냉정한 현실이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것을 그녀는 군대에서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뒤 하늘은 종로 소방서 서장실로 호출되었다. 굳은 표정의 서장 옆에는 소방청 감사과에서 나온 강기준 감찰관이 앉아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칼같이 달인 정복, 서류처럼 차가운 인상의 사내였다. 이하늘 소방교 맞으시죠? 앉으시죠. 강 감찰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하늘이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익선동 화재 현장에서의 활동에 대한 공식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이 소방교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인명을 구조하는 데 기여했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집어들고 안경 너머로 하늘을 쏘아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에서 민간인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켜 상해를 입혔고 사전 승인 없이 고가의 민간 재산 차량을 파손했으며 지휘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위험한 돌발 행동가스 배관 등반 건물 내부 강제 진입을 감행했습니다. 맞습니까? 조목조목 짚어내는 그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하늘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인지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 소방교가 임무 중 순직이라도 했다면 혹은 민간인과의 다툼이 더 큰 사고로 번졌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영웅담 뒤에 가려진 소방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 문제를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강 감찰관의 질책은 날카로웠다. 그는 결과가 아닌 과정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마치 과거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의 죄를 묻던 징계위원회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하늘은 입술을 깨물었다. 또다시 그녀의 발목을 잡는 것은 거대한 조직의 논리와 경직된 규칙이었다. 감찰관님, 당시 현장은 1분 1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은 지휘관이 하는 겁니다. 이 소방교처럼 모든 대원이 각자의 판단대로 움직인다면 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군 출신이라 들었는데 군에서는 상명하복의 기본도 배우지 못했습니까? 군 출신이라는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다. 강 감찰관의 눈빛은 역시 군대에서 문제 일으키고 나온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 사안은 정식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겁니다. 그때까지 자숙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감찰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서장실을 나온 하늘의 어깨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박진수 팀장이 착잡한 얼굴로 다가왔다.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어떻게든 막아볼 테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람 구한 게 죄냐? 팀장님. 왜? 저는 또 버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나직한 독백에 박 팀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의 얼굴에 스친 깊은 상실감과 체념의 그림자를 그는 보았다. 그날 저녁 퇴근 후 복잡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하늘은 정처 없이 차를 몰았다. 익숙한 길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그녀의 차는 얼마 전 화재가 났던 익선동 골목 근처에 멈춰 서 있었다. 잿더미가 된 건물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었고 골목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평온을 되찾은 모습이었다. 그때였다. 가림막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익숙한 인형들이 하늘의 눈에 들어왔다. 며칠 전 현장에서 마주쳤던 흑룡파 조직원 중 몇몇이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찾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하늘은 차를 길가에 세우고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조직원들은 근처 임시 거처에서 나온 유나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위협적인 태도는 아니었지만 무언가 끈질기게 말을 걸며 할머니의 앞을 막아서는 듯 보였다. 겁에 질린 할머니가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멀리서도 보였다. 하늘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설마. 그녀는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조직원 중 한 명의 눈이 이쪽을 향했다. 하늘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동료들에게 무언가 말했고 그들은 보란 듯이 할머니의 어깨를 툭 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그들은 하늘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녀가 목숨 걸고 지켜낸 가장 약한 존재를 건드리고 있었다. 황철민은 구속되었지만 흑룡파라는 조직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이하늘에게 복수하기 위해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하늘은 떨리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부축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놈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아이고 소방관 아가씨 저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안 그러면 우리 손녀딸이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할머니의 말에 하늘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자신 때문에 자신의 행동 때문에 무고한 아이와 노인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징계위원회 따위는 이제 아무 문제도 아니었다. 그날 밤 하늘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707시절 작전 중에 민간인 인지를 구출해야 했던 수많은 밤이 떠올랐다. 그때의 적은 명확했다. 하지만 지금의 적은 법의 테두리 안과 밖을 교묘하게 오가며 약자들을 괴롭히는 비겁한 그림자였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처럼 뚜렷한 폭행이나 협박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섣부른 신고는 오히려 유나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방화복을 입고서는 그들을 막을 수 없어. 소방관 이하늘은 규칙과 절차에 묶여 있다. 하지만 707의 백호는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다음 날 하늘은 병가를 냈다. 그리고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더플백을 꺼냈다. 그 안에는 군 시절의 흔적들이 잠들어 있었다. 위장 크림, 특수 제작된 나이프, 와이어, 그리고 몇몇 사람들의 연락처가 적힌 낡은 수첩. 그녀는 수첩에서 번호 하나를 찾아내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낮고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신가? 선배님, 저 이하늘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백호 살아있었구나. 무슨 일이지? 내가 나한테 연락할 정도면 보통 일은 아닐 텐데. 흑룡파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하늘의 질문에 상대방은 낮은 웃음소리를 냈다. 쓰레기들이지. 왜 그놈들이 내 심기라도 건드렸나?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을 건드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수화기 너머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장난기 섞인 목소리는 사라지고 예리한 칼날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도움이 필요한가? 아니요.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하늘은 더 이상 불을 끄는 소방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소중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사냥을 시작하는 백호였다. 하늘이 연락한 사람은 최동진. 군 시절 그녀가 속한 부대의 정보 작전을 담당했던 특수부대 상사 출신이었다. 전역 후 그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알파 시큐리티라는 민간 보안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의 진짜 사업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정보를 다루는 일이었다. 흑룡파라 요즘 서울 바닥에서 제일 기세 좋게 크는 놈들이지. 보이스피싱이랑 불법 도박 사이트로 돈을 긁어 모으고 그걸로 부동산이랑 유흥업소에 투자하면서 몸집을 불리고 있어. 내가 손봐준 황철민은 행동대장이고 진짜 머리는 따로 있어. 약속 장소인 서울 중구의 한 낡은 상가 옥상에서 최동진은 담배 연기를 길게 뿜으며 말했다. 그는 하늘에게 흑룡파의 조직도와 주요 활동 자금줄이 정리된 USB 하나를 건넸다. 이놈 조태구. 황철민이 감방 가 있는 동안 실질적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는 2인자야.
황철민처럼 무식하게 힘만 쓰는 놈이 아니야. 머리가 비상하고 성격은 더럽게 잔인하고 치밀한 놈이지. 아마 유나 할머니를 괴롭히는 것도 저놈 머리에서 나왔을 거다. 모니터에 띄워진 조태구의 사진을 보며 하늘의 눈이 가늘어졌다. 뱀처럼 교활해 보이는 눈매와 비열한 미소. 사진만으로도 그의 성품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놈들 아지트가 어디죠? 주로 강남에 있는 자기들 소유의 유흥업소나 오피스텔을 이용하는데 고정된 장소는 없어. 워낙 교묘해서 경찰도 꼬리를 못 잡고 있지. 그런데 이 하늘. 너 정말 혼자서 하려는 거냐? 이건 내가 군대에서 상대하던 적들이랑은 달라. 이놈들은 규칙도 명예도 없는 그냥 시궁창 쥐새끼들이야. 최동진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하늘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는 겁니다. 쥐새끼는 쥐새끼답게 어두운 곳에서 조용히 처리해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동진은 더 이상 그녀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다. 대신 이거 하나만 약속해.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무슨 일 생기면 제일 먼저 나한테 연락해. 알았지?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날부터 하늘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소방서로 출근해 평범한 소방관의 업무를 수행했다.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근신 중이었기에 현장 출동은 없었지만 장비 점검, 동료들의 훈련 보조 등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동료들은 그녀가 풀이 죽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밤이 되면 그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밤의 이 하늘은 완벽한 추적자였다. 그녀는 최동진에게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흑룡파의 자금줄을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주 수입원인 불법 도박 사이트의 서버 위치를 파악하고 대포 통장을 세탁해주는 브로커들의 동선을 감시했다. 707에서 익힌 위장, 잠입, 미행, 정보 분석 기술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며칠 밤낮으로 서울의 뒷골목을 배회했다. 값싼 모텔에서 쪽잠을 자고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끈질기게 그들의 꼬리를 밟았다. 마침내 그녀는 조태구의 신복 중 한 명인 칼치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그는 조직의 현금 수송을 담당하는 인물이었다. 하늘은 오토바이를 탄 채 수백 미터의 거리를 두고 칼치의 차량을 미행했다. 미행은 서울 시내를 거쳐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공업단지로 이어졌다. 여기구나. 칼치의 차가 들어간 곳은 버려진 지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폐창고였다. 하늘은 멀찍이서 망원경으로 창고 주변을 살폈다. CCTV는 없었지만 곳곳에 감시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완벽한 그들의 소굴이었다. 하늘은 섣불리 접근하지 않았다. 며칠간의 추가적인 감시를 통해 창고의 구조, 경비 인력의 수와 교대 시간, 조태구의 출입 패턴까지 완벽하게 파악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침투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조태구를 제압하고 유나 가족을 위협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다시는 그들이 그런 짓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한편 조태구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행동대장 황철민이 어이없게 여자 소방관 하나에게 당해 구속된 것도 이상했지만 그 이후로 조직의 자금 흐름에 미세한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몇몇 대포 통장이 갑자기 지급 정지되고 경찰의 단속 정보가 예전만큼 원활하게 들어오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들의 혈관을 하나씩 틀어막고 있는 듯한 불쾌한 느낌이었다. 최근에 우리 주변에 얼쩡거리는 놈들 없었나? 조태구는 칼치를 비롯한 신복들을 모아놓고 으르렁거렸다. 글쎄요, 딱히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습니다. 멍청한 새끼들. 눈 똑바로 뜨고 다녀. 황철민 그 등신처럼 당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특히 그 소방관 계집,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했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고. 네, 형님. 며칠째 소방서랑 집만 오가고 있습니다. 징계 때문에 그런지 아주 시체처럼 지내던데요. 그 말을 들은 조태구의 눈이 번뜩였다. 너무 조용했다. 오히려 그 점이 더 수상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맹수는 사냥 직전에 가장 고요한 법이다. 덫을 놔야겠다. 조태구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유나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사람을 보냈다. 이번에는 합의가 아닌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손녀의 사진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다. 오늘 밤 우리가 말하는 장소로 소방관 혼자 와.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볼 줄 알아. 그는 확신했다. 그 소방관이 정말 자신들을 주시하고 있다면 이 미끼를 물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그리고 그녀가 미끼를 무는 순간 이곳 폐창고는 그녀의 무덤이 될 것이었다. 그 시각 하늘은 조태구의 함정을 까맣게 모른 채 침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계획한 디데이의 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단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다. 상대 역시 자신만큼이나 아니 자신보다 더 교활하고 잔인한 사냥꾼이라는 사실을.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공업단지. 하늘은 검은색 작전복으로 갈아입고 최소한의 장비만을 챙긴 채 폐창고의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다. 창고의 낡은 환풍구를 통해 내부로 진입하려는 순간 그녀의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는 최동진이었다. 함정이다. 그놈들이 내 정체를 눈치챘어. 지금 유나 할머니한테 연락이 왔다. 당장 빠져나와. 문자를 확인한 하늘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자신이 사냥꾼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사냥감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끼잉 마이너스 쾅. 그녀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폐창고의 모든 출입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동시에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켜지며 창고 내부를 대낮처럼 밝혔다. 텅 비어 있을 거라 생각했던 창고 안에는 수십 명의 흑룡파 조직원들이 쇠 파이프와 강목을 든 채 그녀를 포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를 유유히 걸어 나온 조태구가 박수를 치며 모습을 드러냈다. 환영합니다, 용감한 소방관 나으리. 이렇게 직접 저희 소굴까지 찾아주실 줄은 몰랐네요. 우리가 준비한 환영 파티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태구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가득했다. 하늘은 포위망의 한가운데에 선 채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절망의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함정에 빠진 사냥감의 눈이 아니었다. 오히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진짜 적을 마주한 백호의 눈빛이었다. 파티는 지금부터 시작인가 보군. 하늘은 나지막이 읊조리며 천천히 몸을 풀기 시작했다. 폐창고 안의 공기는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수십 명의 남자들이 내뿜는 위압적인 기세와 먼지 냄새, 그리고 쇠붙이가 부딪히는 서늘한 소리가 이 하늘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극한의 위기 상황은 그녀의 감각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707 시절 수적으로 절대 불리한 적진에 고립되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그녀의 몸에 각인되어 있었다. 정면 12명, 2층 좌측 4명, 우측 3명. 조태구의 위치는 중앙 후방. 비상구는 모두 차단. 활용 가능한 엄폐물은 낡은 드럼통과 폐기계뿐. 가장 위협적인 것은 우측에 덩치 큰 놈이 들고 있는 쇠사슬. 순식간에 상황 분석을 마친 하늘의 눈이 가늘어졌다. 하하, 저 눈 좀 봐. 아직도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조태구가 비웃으며 손짓했다. 갖고 놀아줘라. 단 죽이지는 마.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망가뜨려줘야 하니까. 우리 황철민이 원수도 갚아주고 다시는 소방관이랍시고 설쳐대지 못하게 말이야. 그의 말이 신호탄이었다. 가장 먼저 달려든 것은 앞쪽에 있던 조직원 3명이었다. 죽어. 라는 고함과 함께 쇠 파이프가 바람을 가르며 그녀의 머리를 향해 날아들었다. 피할 곳은 없었다. 하늘은 피하는 대신 오히려 그들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효율적이었다. 몸을 낮춰 첫 번째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달려드는 상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놈의 손에서 쇠 파이프를 빼앗아든 그녀는 지체 없이 그것을 휘둘러 두 번째 놈의 손목을 가격했다. 깡!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놈의 손에서 강목이 떨어져 나갔다. 마지막 세 번째 놈이 당황하여 주춤하는 찰나 하늘은 이미 그의 등 뒤로 돌아가 있었다. 팔꿈치로 목덜미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하자 억소리도 못 내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모든 것이 단 3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 이계집애가 예상치 못한 반격에 조직원들이 당황했다. 조태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저것이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님을 직감했다. 오직 사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훈련된 살인 기계의 움직임이었다. 전부 다 덮쳐. 뭘 꾸물거려. 조태구의 고함에 조직원들이 한꺼번에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사방에서 덮쳐오는 공격의 파도 속에서 하늘은 한 마리의 나비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힘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가장 취약한 관절과 급소를 노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쇠 파이프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팔의 연장선처럼 정교하게 움직이며 공격을 쳐내고 빈틈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다. 아무리 그녀가 뛰어난 전투기계라 해도 체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20명이 넘는 상대를 한꺼번에 감당하기는 무리였다. 어느 순간 등 뒤에서 날아온 강목이 그녀의 어깨를 강타했다. 크! 강한 충격에 잠시 몸의 균형이 무너졌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사방에서 공격이 쏟아졌다. 하늘은 이를 악물고 패기계 뒤로 몸을 굴려 겨우 공격을 피했다. 잠시 숨을 고르는 그녀의 어깨에서는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하! 꼴 좋다. 이제 슬슬 한계가 보이지? 조태구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날카롭게 날이 선 단검이 들려 있었다. 내가 군대에서 뭘 배웠는지는 모르겠다만 여긴 전쟁터가 아니야. 규칙도 명예도 없는 시궁창이지. 그리고 시궁창에선 결국 쪽수 많고 더러운 놈이 이기는 법이야. 포위망은 점점 좁혀져 왔다. 절체절명의 순간 하늘의 시선이 패기계 옆에 놓인 낡은 소화기 한 대에 꽂혔다. 그리고 그 위 천장에 낡은 배관과 스프링클러 헤드를 발견했다. 아직 끝이 아니야. 그녀는 소방관이었다. 불을 끄는 전문가. 그리고 불을 다루는 지식은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여긴 시궁창이지. 하늘은 통증을 참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조태구를 향해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 난 그 시궁창을 청소하러 온 사람이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늘은 발로 소화기를 걷어차 안전핀을 뽑아들었다. 그리고는 조태구가 아닌 자신의 머리 위 천장을 향해 분말을 분사했다. 치잉 마이너스. 하얀 분말이 순식간에 시야를 가렸다. 당황한 조직원들이 기침하며 주춤하는 사이 하늘은 방금 전 빼앗았던 쇠 파이프를 천장의 낡은 스프링클러 헤드를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해 던졌다. 쨍그랑. 정확하게 헤드를 맞춘 쇠 파이프. 낡은 배관에서 잠시 망설이듯 물이 새어나오더니 이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녹슨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뭐야? 갑작스러운 물벼락에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바닥은 미끄러워졌고 시야는 더욱 혼탁해졌다. 이것이 하늘이 노린 것이었다.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혼돈의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녀는 물줄기 속을 유영하듯 움직였다. 미끄러운 바닥은 오히려 상대의 균형을 뺏는 데 유리했고 쏟아지는 물은 그녀의 움직임을 감춰주는 훌륭한 은신처가 되었다. 상황은 역전되었다. 이제 이곳은 그들의 소굴이 아닌 이 하늘의 사냥터였다. 으악! 미끄러워. 비명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하늘은 더 이상 자비롭지 않았다.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한 유나와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약속을 지켜야 했다. 이 쓰레기들을 완벽하게 청소해서 다시는 그 약한 이들을 넘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했다. 몇 분 후 물줄기가 잦아들었을 때 창고 안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서 있었다. 바로 이 하늘이었다. 수십 명의 조직원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너머 조태구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칼을 든 채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오지 마. 이 괴물 같은 년. 하늘은 말없이 그에게 다가갔다. 어깨의 통증도 온몸의 피로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조태구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다. 약속해. 무뭘? 다시는 그 아이와 할머니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아니, 아예 이 동네에서 너희 쓰레기들 전부가 사라지겠다고. 하늘의 눈은 불꽃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 기세에 눌린 조태구는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만약 그 약속을 어기면 하늘은 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그땐 내가 직접 내 놈들의 시궁창을 불태워버릴 테니까. 명심해. 나는 불을 다루는 사람이야. 그 순간 창고의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며 경찰 특공대와 최동진이 쏟아져 들어왔다. 최동진이 하늘의 문자를 받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하늘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최동진의 차를 타고 나왔다. 그녀는 지친 몸을 시트에 기댄 채 창밖으로 동이 터오는 서울의 새벽 풍경을 바라보았다. 너 정말 괜찮은 거냐? 네, 선배님. 괜찮아요. 징계위원회는 어떡할 건데? 받아야죠. 제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이니까.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둡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며칠 후 이 하늘에 대한 셔 소방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강기준 감찰관은 여전히 그녀의 규정 위반을 강하게 질책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유나의 할머니가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수십 장의 탄원서가 들려 있었다. 익선동 주민들과 이번 사건으로 흑룡파에게 피해를 입었던 상인들이 모두 이하늘 소방관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징계위원회는 하늘에게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조직의 논리도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징계가 끝난 어느 맑은 날 하늘은 유나와 할머니가 새로 이사한 작은 집을 찾아갔다. 그녀의 손에는 아이가 좋아할 만한 작은 인형 선물이 들려 있었다. 언니. 유나가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그 작은 온기를 느끼며 하늘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거창한 정의나 사명이 아니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아이의 웃음,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행복이었다는 것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기꺼이 방화복을 입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 것이고 때로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 기꺼이 싸울 것이다. 소방관 이하늘과 707의 백호. 서로 다른 두 개의 모습은 결국 지킨다는 하나의 약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녀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불꽃처럼 따스하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도시의 어둠 속에서 그녀는 오늘도 묵묵히 그 불꽃으로 맺은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었다. 흑룡파 사건이 막을 내리고 종로 소방서에는 거짓말 같은 평화가 찾아왔다. 3개월의 감봉 징계는 이하늘에게 오히려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얽매이지 않았다. 불길 속에서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의 가치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동료들의 시선도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이전까지 그녀는 군 출신에 유능하지만 어딘가 겉도는 대원이었다면 이제는 모두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팀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젊은 신입 대원들은 그녀를 거의 우상처럼 따랐다. 이하늘 선배님, 아까 화재 현장에서 방화문 개방하시는 거 봤습니다. 어떻게 헬리건2를 그렇게 정확하게 쓰십니까? 무슨 노하우라도 있습니까? 갓 소방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에 배치된 오승우 소방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하늘은 땀으로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무심한 척 대꾸했다. 많이 부숴보면 돼. 네. 아, 네. 퉁명스러운 대답이었지만 오승우는 그마저도 멋있다는 듯 감탄사를 연발했다. 박진수 팀장은 그런 둘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껄껄 웃었다. 하늘이 저렇게 후배의 질문에 대꾸해주는 것 자체가 큰 변화였다. 그날의 화재는 상가 건물의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단순 화재였다. 누전으로 추정되는 소방관들에게는 일상과도 같은 현장이었다. 화재는 초기에 진압되었고 인명피해도 없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현장 조사를 하던 하늘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발화 지점 주변의 연소 패턴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팀장님, 이쪽으로 와보시겠습니까? 왜? 뭐 이상한 거라도 있어? 보통 누전 화재는 차단기 주변에서 시작돼서 전선을 따라 비자 형태로 타올라가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긴 바닥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화한 흔적이 있습니다. 꼭 누군가 기름을 뿌려놓은 것처럼요. 하늘의 지적에 박 팀장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의 말대로였다. 연소의 시작점이 한 곳이 아니라 마치 점을 찍듯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유류나 기타 인화성 물질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글쎄, 워낙 낡은 건물이라 합선이 여러 군데서 동시에 일어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이상합니다. 불길이 번져나간 속도에 비해 연소 잔해물에서 발견되는 탄화 심도가 너무 깊습니다. 단시간에 엄청난 고열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예리한 분석에 동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박 팀장과 비슷한 생각이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방화를 의심하기는 어려웠다. 잠시 후 도착한 소방청 화재조사팀의 베테랑 조사관 역시 현장을 둘러본 뒤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 소방교 너무 앞서 나가지 마. 자네가 영웅담의 주인공이 된 건 알지만 화재 조사는 우리 전문가들의 영역이야. 조사관은 하늘의 문제 제기를 젊은 소방관의 의욕 과잉 정도로 치부하며 어깨를 툭 쳤다. 하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직감이 아니었다. 수많은 전투 현장에서 생과 사를 가늠했던 훈련된 야생의 감각이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새벽녘에 또다시 출동벨이 울렸다. 이번에는 동대문 근처의 대형 의류 폐기 창고였다. 하늘과 동료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창고는 이미 거대한 불기둥에 휩싸여 있었다.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건물은 유독가스를 뿜어내며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내부에 인명은 없는 것으로 추정. 연소 확대를 막는 데 주력하라. 박 팀장의 지휘 아래 소방관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하늘은 주력 소방 호스를 잡고 가장 불길이 거센 정면을 향해 물을 뿌렸다. 불길과 물줄기가 만나 격렬하게 부딪히며 내는 굉음, 사방으로 튀는 불똥과 수증기 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위화감을 느꼈다. 불길의 색깔이 이상했다. 보통의 화재에서 보기 힘든 푸른빛과 녹색빛이 간헐적으로 불꽃에 섞여 있었다. 특정 화학약품이 연소할 때 나타나는 색깔이었다. 게다가 불길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튀어오르며 소방관들을 위협했다.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겨우 불길을 잡았을 때 거대한 창고는 앙상한 뼈대만 남긴 채 주저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하늘은 결정적인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새까맣게 그을렸지만 형태는 간신히 알아볼 수 있는 작은 금속 조각이었다. 정교하게 세공된 새의 깃털 모양이었다.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없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물건이었다. 이건 하늘이 깃털을 집어드는 순간 지난번 식당 화재 때의 기억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다. 비정상적으로 빠른 연소 속도, 다발성 발화점, 그리고 이번 현장의 이상한 불꽃 색깔과 이 인공적인 증거물.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방화였다. 그것도 보통 방화범의 솜씨가 아니었다. 화재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불을 마치 예술 작품처럼 다루는 전문가의 소행이었다. 그때 현장 조사를 하던 오승우 소방사가 무언가 발견한 듯 소리쳤다. 선배님, 이 창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소유주가 태영물산이라는 곳입니다. 태영물산? 낯익은 이름에 하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태영물산은 지난번 익선동 화재 사건 때 무리한 재개발을 추진하며 주민들을 압박했던 건설사의 자회사였다. 흑룡파를 동원했던 바로 그들이었다. 우연일까? 절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들의 재산을 노리고 불을 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현장에 보란 듯이 자신의 서명을 남겨놓았다. 왜?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들어갔다. 방화범은 도대체 누구이며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일까? 태영물산의 원한을 가진 사람? 아니면 흑룡파와 관련된 또 다른 세력? 하늘은 그을린 금속 깃털을 손안에 꽉 쥐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지난번 싸움이 어둠 속의 쥐새끼들을 소탕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 적은 불꽃 속에 숨어있는 교활한 여우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녀는 다시 한번 소방청 화재조사팀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들은 신중했다. 명확한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심증만으로 연쇄 방화를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하늘 소방교. 자네의 의견은 충분히 알겠지만 섣부른 판단은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어. 일단 정밀 감식 결과를 기다려보게.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공식적인 시스템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다가는 세 번째, 네 번째 희생자가 나올 것이 불 보듯 뻔했다. 방화범은 이미 다음 사냥감을 물색하고 있을 터였다. 그날 밤 하늘은 퇴근 후에도 소방서에 남아 홀로 두 사건의 자료를 분석했다. 화재 현장 사진, 피해 규모, 발화 패턴. 그녀는 군 시절 적의 동태를 분석하듯 방화범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범인은 과시욕이 강하고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싶어 해. 불을 통해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고 있어. 태영물산을 노린 것은 단순한 원한이 아닐 수도 있어. 이건 일종의 심판이야. 그때 책상 위에 놓아둔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당신도 보았겠지. 저 추악한 것들을 정화하는 불꽃을. 당신은 생명을 구하고 나는 세상을 구하지. 우리의 방식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아.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하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방화범이었다. 그가 자신을 알고 있었다.
아니,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불꽃은 더 많은 것을 태울 거야. 기대해도 좋아, 백호. 백호. 그 명칭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하늘의 심장이 얼음물이라도 맞은 듯 차갑게 식어내렸다. 상대는 단순한 방화범이 아니었다. 그녀의 과거까지 꿰뚫어 보고 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위협이었다. 새로운 싸움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그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도시 전체를 인질로 삼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이었다. 하늘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며 손에 쥔 금속 깃털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다. 불씨는 이미 던져졌다. 이제 그 불길을 잠재우는 것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었다. 방화범으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는 이 하늘의 마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상대는 자신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정화나 심판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뒤틀린 신념에 기반한 테러 행위에 가까웠다. 놈은 나를 동료로 보고 있어. 그 사실이 하늘을 더욱 불쾌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즉시 최동진에게 연락해 문자 발신지를 추적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결과는 허사였다. 몇 번이나 우회한 대포폰이었고 전원을 끈 상태였다. 며칠 뒤 세 번째 불이 터졌다. 이번에는 더욱 대담하고 악랄했다. 흑룡파의 자금 세탁 창구 역할을 하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밀집한 건물이 타겟이었다. 문제는 그 건물이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장소였다는 점이다. 소방관들은 불길이 민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인 사투를 벌여야 했다. 화재를 진압한 후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방화범의 서명이 발견되었다. 건물 외벽, 그 으름으로 새까맣게 변한 벽 한가운데에 누군가 불에 강한 도료로 그린 듯한 그림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날개를 활짝 편 불사조 피닉스의 형상. 그리고 그 불사조의 발톱 아래에는 신문 기사 한 조각이 핀으로 꽂혀 있었다. 바로 익선동 화재 당시 이 하늘의 활약상을 다룬 기사였다. 이건 나에 대한 도전장이야. 하늘은 불사조 그림을 보며 나직이 은졸였다. 범인은 이제 숨어서 메시지를 보내는 수준을 넘어 공개적으로 자신을 도발하고 있었다. 너의 영웅적인 행동과 나의 심판을 세상에 비교해보라는 오만한 선언이었다. 언론은 불사조 연쇄 방화 사건이라 명명하며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범인이 사회의 어두운 곳만 골라 공격한다는 사실 때문에 일부 여론은 그를 다크 히어로라 칭하며 옹호하기까지 했다.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하고 위험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소방청과 경찰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지만 용의자의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다. 범인은 CCTV를 교묘하게 피하고 어떠한 지문이나 DNA 증거도 남기지 않았다. 화재 현장에서는 그가 사용하는 특수 촉매제 때문에 발화 원인조차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유령 같은 존재였다. 답답함을 느낀 하늘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범인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최동진을 찾았다. 선배님, 과거에 있었던 미제 방화 사건 파일을 전부 뒤져주십시오. 특히 고도의 화학 지식이 필요하거나 범행 수법이 특이해서 미제로 남은 사건들로요. 백호, 너 또 혼자 움직이려는 거냐? 이건 경찰이 할 일이야. 경찰이 놈의 꽁무니를 쫓는 동안 네 번째, 다섯 번째 불이 터질 겁니다. 놈은 평범한 범죄자가 아니에요. 불을 이해하고 불로 말하는 놈입니다. 놈을 잡으려면 놈의 언어를 이해해야 해요. 하늘의 확신에 찬 눈빛에 최동진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그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들고 하늘을 찾아왔다. 하늘은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분석했다. 그녀의 군사적 지식과 소방관으로서의 경험이 결합되자 미궁에 빠졌던 사건들 속에서 희미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범행 대상은 모두 부패한 기업, 불법을 저지르는 조직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곳들이었다. 범행에 사용된 화학 촉매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정교하고 강력해졌다. 이것은 범인이 계속해서 자신의 기술을 실험하고 발전시키고 있음을 의미했다. 놈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있어. 그리고 분노. 사회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분노가 느껴져. 프로파일링을 통해 범인의 심리적 윤곽을 그려나가던 하늘은 문득 한 가지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토록 치밀하고 분노에 가득 찬 범인이 과연 사회의 악을 심판하는 것만으로 만족할까? 그의 분노가 시스템 전체 혹은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를 향하게 된다면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현실이 되었다. 그날 오후 소방서에서 훈련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다. 하늘이 아끼는 후배 오승우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선배님, 제 사물함이. 오승우의 개인 사물함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새까맣게 탄 소방 헬멧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헬멧 위에는 작은 카드 한 장이 꽂혀 있었다. 가장 아끼는 것을 잃는 기분. 당신도 느껴봐야 공평하지 않겠어? 하늘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범인이 소방서 안까지 들어왔던 것이다. 아니, 어쩌면 내부 공모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이제 하늘의 주변 인물들을 위협하며 그녀를 직접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오승우는 자신 때문에 하늘이 위험해졌다고 생각하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괜찮아, 승우야. 나 때문이 아니야. 저놈은 그냥 미친놈일 뿐이야. 하늘은 애써 후배를 진정시켰지만 그녀의 심장은 분노와 불안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범인은 그녀가 혼자서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이다. 그리고 그녀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칠 것이다. 이것은 게임의 규칙을 바꾸겠다는 선언이었다. 지금까지는 불특정한 사회의 악을 향했던 불꽃이 이제는 이하늘이라는 명확한 개인을 향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하늘은 고민에 빠졌다. 이대로 수사를 계속해야 할까? 자신의 고집 때문에 동료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미치광이 방화범의 노름에 놀아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고뇌하던 그녀에게 또다시 불사조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암호화된 이메일이었다. 최동진의 도움을 받아 겨우 암호를 풀자 모니터에 짧은 문장이 나타났다. 당신은 규칙을 구부리고 나는 규칙을 불태운다. 우리가 다른 점이 뭘까? 누가 더 자신의 대의에 헌신적인지 시험해 볼 때가 됐군. 이메일에는 동영상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자 익숙한 장소의 실시간 CCTV 영상이 나타났다. 얼마 전 유나와 할머니가 새로 이사간 집 근처의 종로 구민회관이었다. 영상 속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인형극 공연이 한창이었고 객석에는 유나와 할머니도 보였다. 이곳에는 내가 만든 작은 불꽃이 숨어 있지. 공연이 끝나는 시간 혹은 내가 원할 때 피어날 거야. 당신이라면 찾을 수 있을까? 아니, 막을 수 있을까? 실망시키지 마, 백호. 하늘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범인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를 시험대에 올린 것이다. 수백 명의 무고한 시민, 특히 아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과의 마지막 게임을 제안한 것이다. 경찰에 알리는 순간 범인은 원격으로 폭탄을 터뜨릴지도 모른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혼자서 이 미치광이의 게임에 응해야만 했다. 선배님, 어디 가십니까? 서둘러 소방서를 나서는 그녀를 오승우가 붙잡았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승우야. 만약 내가 30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팀장님께 구민회관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알려.
무슨 말인지 알지? 선배님, 혼자 가시면 위험합니다. 이건 내가 마무리해야 할 싸움이야. 단호한 말을 남기고 하늘은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소방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시의 심장부에 설치된 폭탄을 제거하기 위해 적진으로 침투하는 707특임대의 전설 백호의 발걸음이었다. 불사조와의 마지막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종로 구민회관으로 향하는 이하늘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했다.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사치였다. 오직 상황 분석과 해결책만이 그녀의 뇌를 지배했다. 범인은 과시욕이 강해. 자신의 작품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걸 원치 않을 거야. 즉, 내가 해체할 시간을 줄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그건 함정일 수도 있어. 나를 유인해서 함께 폭사시키려는 목적이라면. 그녀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모두 계산에 넣으며 최단 경로를 통해 구민회관으로 질주했다. 현장에 도착하자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평화로웠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하지만 하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죽음의 시계가 똑딱거리는 것이 보이는 듯 했다. 소방관이라는 신분은 훌륭한 위장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가스 누출 점검이라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구민회관의 구조는 이미 머릿속에 완벽하게 입력되어 있었다. 소방훈련 때 수없이 드나들었던 곳이기 때문이다. 나라면 어디에 설치할까? 인명피해를 극대화하면서도 쉽게 발견되지 않는 곳. 동시에 자신의 작품을 원격으로 감상할 수 있는 곳. 그녀의 발걸음은 공연장 무대 뒤 기계실로 향했다. 그곳은 건물 전체의 전기와 환기 시스템을 통제하는 심장부였다. 역시나 굳게 닫혀 있어야 할 기계실 문은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하늘은 숨을 멈췄다. 복잡한 배전반 아래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악랄한 물건이 설치되어 있었다. 여러 개의 화학약품통이 복잡한 전선과 타이머, 압력 센서와 연결된 급조 소위탄 인센디에리밤이었다. 단순히 터지는 폭탄이 아니었다. 폭발과 동시에 특수 화학약품을 분사시켜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유독가스와 맹렬한 불길로 뒤덮을 수 있는 지옥의 장치였다. 찾았군. 역시 당신이야. 그때 기계실 구석의 스피커에서 기계로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범인이 설치해둔 마이크와 스피커였다. 그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 작품이 어떤가? 저것들이 터지면 단순한 불이 아니야. 헬륨과 과염소산을 혼합했지. 섭씨 2000도가 넘는 열을 내뿜으며 물로는 절대 끌 수 없는 불이야. 당신이 사랑하는 아이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한 줌의 재로 변하겠지. 미친 새끼. 미쳤다고? 부패한 세상을 불로 정화하는 게 미친 짓인가? 규칙에 얽매여 썩어가는 시체를 끌어안고 있는 당신들이 미친 거지. 이하늘, 당신은 나와 같아. 당신도 규칙을 어기고 당신의 정의를 실현했잖아. 왜 내 방식은 부정하는 거지? 범인은 집요하게 그녀의 내면을 파고들었다. 그녀가 느꼈던 시스템에 대한 환멸, 불합리에 대한 분노를 교묘하게 자극했다. 나는 너와 달라. 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규칙을 넘었지만 너는 내 놈의 만족을 위해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어. 하늘은 대꾸하며 조심스럽게 폭탄으로 다가갔다. 해체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수십 개의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단 하나만 잘못 건드려도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하하. 그래, 끝까지 위선을 떨어보시지.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해볼까? 타이머는 10분. 하지만 중간중간 내가 내는 퀴즈를 마치지 못하면 시간은 절반씩 줄어들 거야. 첫 번째 문제. 내가 처음으로 불에 매료되었던 장소는 어디일까? 범인과의 심리전이 시작되었다. 하늘은 해체에 집중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범인의 프로필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사회에 대한 분노, 불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 과시욕. 그는 과거에 시스템으로부터 배신당한 경험이 있을 거야. 소방관 혹은 화재 조사관. 그 순간 최동진이 보내준 미제 사건 파일 중 유독 눈에 띄었던 한 사건이 떠올랐다. 수년 전 대기업의 화학공장 화재. 당시 화재 원인을 기업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지목했다가 오히려 증거 조작이라는 누명을 쓰고 파면당한 비운의 화재 조사관. 그의 이름은 강민혁. 화학공장. 대기업의 비리를 고발했지만 오히려 당신이 모든 걸 뒤집어 썼던 바로 그곳. 스피커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정답이었다. 훌륭해. 역시 이하늘이야. 그럼 두 번째 문제. 내가 가장 증오하는 것은 무엇일지. 시간 없어, 강민혁. 하늘은 범인의 말을 자르며 그의 실명을 불렀다. 스피커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겪은 일도. 하지만 그게 내가 벌이는 짓을 정당화해주지는 않아. 그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어. 내가 뭘 알아. 범인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평정을 잃은 것이다. 하늘은 바로 그 순간을 노렸다. 그녀는 해체를 계속하며 일부러 범인이 가장 아파할 만한 곳을 찔렀다. 당신 때문에 가족까지 모두 잃었다고 들었어. 당신의 분노는 이해해. 하지만 지금 당신이 하려는 짓은 당신을 그렇게 만든 놈들과 똑같은 짓이야. 힘없는 약자들을 희생시켜서 내 놈의 정의를 이루겠다는 거잖아. 닥쳐. 닥치라고. 범인의 절규와 함께 폭탄의 타이머가 갑자기 1분으로 줄어들었다. 감정이 격해진 범인이 이성을 잃고 발악을 시작한 것이다. 이제 남은 시간은 60초. 해체는 불가능했다. 하늘은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녀의 눈에 기계실 한쪽에 있는 소방용 이산화탄소 CO2 소화 설비가 들어왔다. 저걸 터뜨리면 폭발은 막지 못해도 순간적으로 산소를 차단해서 연쇄 화학 반응을 늦출 수는 있어. 하지만 그러려면 내가 여기서 수동으로 밸브를. 그것은 자살 행위였다. 폭발의 중심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다. 50초, 49초. 그녀의 뇌리에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박진수 팀장, 오승우, 유나와 할머니, 그리고 군대에서 자신을 믿어주었던 전우들. 그녀는 피식 웃었다. 어차피 내 인생 덤으로 사는 거였지. 강민혁, 잘 들어. 하늘은 주저없이 소화 설비의 수동 밸브로 다가서며 말했다. 내가 이겼는지는 지옥에 가서 직접 확인해봐. 말을 마친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밸브를 돌렸다. 치잉 마이너스. 하는 굉음과 함께 액화탄산가스가 기계실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시야가 하얗게 변하고 살을 애는 듯한 냉기가 온몸을 감쌌다. 10초, 9초. 타이머의 붉은 숫자가 그녀의 마지막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약속 지켰다. 그리고 그 순간 구민회관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모든 것이 암흑에 휩싸였다. 밖에서 대기하던 오승우는 팀장에게 보고를 마친 뒤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구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구민회관 건물 뒤편에서 땅이 울리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다. 하지만 예상했던 거대한 화염은 솟아오르지 않았다. 단지 시커먼 연기만이 피어오를 뿐이었다. 선배님. 오승우의 절규가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종로의 하늘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시면을 들여다보던 그녀는 결국 스스로 시면이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킨 것처럼 보였다. 모든 소리는 한순간에 멎었다. 이 하늘의 의식은 찢어지는 굉음과 온몸을 분쇄할 듯한 충격, 그리고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극한의 냉기를 마지막으로 깊은 시면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것은 불꽃으로 맺었던 그 작은 아이와의 약속이었다. 지켰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선배님, 오승우의 절규는 아수라장이 된 현장의 소음에 묻혔다. 폭발음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지만 건물 뒤편이 통째로 날아간 듯한 충격파는 공기를 뒤흔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박진수 팀장과 동료들은 참혹한 광경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는 기계실은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골과 콘크리트 잔해로 뒤덮여 있었다.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하늘이 마지막 순간에 터뜨린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폭발의 화염을 억제한 덕분이었다. 하지만 그 안의 생명체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었다. 이 하늘 소방교. 박진수 팀장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져 있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잔해 속으로 뛰어들려 했다. 동료들이 그를 말리며 울부짖었다. 팀장님, 안 됩니다. 2차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하늘이가 저 안에 있어. 내 새끼 같은 놈이 저 안에 있다고. 그 누구도 하늘이 살아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 팀장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구조 장비를 가져오라 소리치며 가장 먼저 잔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오승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하게 검은 구멍을 바라볼 뿐이었다. 자신의 무력함과 눈앞에서 선배를 잃었다는 충격에 온몸이 마비된 듯 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필사적으로 잔해를 파헤치던 구조대원의 손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닿았다. 그것은 이 하늘이 입고 있던 방화복의 일부였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주위를 파헤쳐 나갔다. 마침내 그녀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녀는 거대한 배 전반과 벽 사이에 기적적으로 생긴 작은 공간에 쓰러져 있었다. 폭발 직전 그녀는 본능적으로 가장 단단한 구조물 뒤로 몸을 날렸던 것이다. 그녀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방화복은 갈갈이 찢어져 있었다.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다. 하지만 분명 그녀는 살아있었다. 숨쉬고 있어. 살아있다고. 누군가의 외침에 현장은 순식간에 환호와 눈물바다로 변했다. 박진수 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에 묻은 검댕을 닦아주며 흐느꼈다. 이 독한 것.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단순한 자폭이 아니었다. 소화 설비 밸브를 돌린 뒤 마지막 1초의 순간까지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건물의 2차 폭발을 막기 위해 싸웠던 것이다. 그녀가 몸을 날린 배 전반은 건물 전체의 가스관과 전기시설로 이어지는 통로를 막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마지막 방패로 삼아 더 큰 참사를 막아낸 것이었다. 이 하늘은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긴 시간 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다. 그녀의 병실 앞은 동료 소방관들과 그녀의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꽃과 편지로 가득했다. 불사조 강민혁은 최동진이 넘긴 정보를 바탕으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그의 은신처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순순히 검거에 응했고 자신의 게임이 완벽한 패배로 끝났음을 인정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오직 한마디였다고 한다. 그녀는 진짜였다.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자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한 여성 소방관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 수백 명의 시민을 구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감동하고 경의를 표했다. 그녀의 징계를 주장했던 강기준 감찰관은 가장 먼저 병실을 찾아와 의식 없는 그녀의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틀렸소, 이 소방교. 나는 규칙이라는 껍데기만 보고 그 안에 담긴 진짜 정신을 보지 못했소.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조직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소. 부디 일어나시오. 그는 돌아가서 이 하늘에 대한 모든 징계 기록을 파기하고 그녀에게 소방 최고의 훈장을 수여할 것을 직접 상신했다. 경직된 시스템이 한 사람의 고귀한 희생 앞에서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간이 흘러 벚꽃이 흩날리는 어느 봄날. 기적처럼 하늘이 눈을 떴다. 오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그녀의 첫 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아이들은 무사합니까? 옆을 지키고 있던 박진수 팀장은 울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 임마. 내 덕분에 다들 무사해. 털끝 하나 안 다쳤어. 그러니까 이제 내 걱정이나 해,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녀의 회복은 더뎠지만 꾸준했다. 온몸에 남은 흉터와 후유증은 평생 그녀를 따라다니게 될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유나와 할머니가 병실로 찾아와 이번에는 활짝 웃는 천사의 그림을 건네주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흉터가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다. 1년 뒤, 이하늘은 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했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격렬한 소방 활동을 감당할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소방학교의 교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강단에 선 그녀는 예전처럼 말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예비 소방관들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였다. 그녀는 불을 끄는 기술뿐만 아니라 불길 속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가르쳤다. 규칙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는 법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생명의 가치를 가르쳤다. 현장에서 너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 거다. 매뉴얼에는 없는, 누구도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선택의 순간을. 그때 이것 하나만 기억해라.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다. 가장 중요한 매뉴얼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라.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졌던 것처럼 너희가 온전히 짊어져라. 그것이 소방관의 무게다. 강의가 끝나고 그녀는 훈련장을 가로질러 걸었다. 저 멀리 이제는 베테랑 소방관의 티가 역력한 오승우가 신입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하늘을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거수 경례를 붙였다. 하늘도 옅은 미소로 화답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옆에 다가와 나란히 섰다. 정년 퇴임을 앞둔 박진수 팀장이었다. 꼴에 제법 선생 티가 나는데? 별 말씀을요. 후회는 없냐? 그렇게 몸까지 망가졌는데. 하늘은 대답 대신 훈련에 열중하는 젊은 소방관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은 과거의 자신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후회 없습니다. 제가 꺼뜨린 불도 많지만 제 덕분에 새로 피어난 불꽃도 있으니까요. 그녀의 시선은 오승우에게, 그리고 그 너머의 수많은 예비 소방관들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녀가 지킨 것은 수백 명의 시민뿐만이 아니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그녀는 희생과 용기라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피워냈고, 그 불씨는 이제 더 큰 불꽃이 되어 세상을 지켜나갈 것이었다. 멀리서 도시의 소음과 함께 또다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그녀에게 더 이상 출동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지켜낸 도시의 심장 박동 소리였고, 자신의 의지를 이어받은 후배들이 달려나가는 희망의 행진곡이었다. 이하늘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때 군인이었고 소방관이었으며 이름 없는 영웅이었던 여자. 그녀는 마침내 싸움을 멈추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은 것이다. 그을린 잿더미 위에서 그녀는 불사조보다 더 찬란하게 피어난 영원한 불꽃이 되어 모두의 가슴 속에 남았다.